검은 고양이, 에드거 앨런 포.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밤입니다. 오늘은 에드거 앨런 포의 대표 단편 검은 고양이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죄의식과 광기, 인간 내면의 심연을 날카롭게 파헤친 이 이야기는 1843년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을 소름돋게 합니다. 시원한 밤 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검은 고양이 시작합니다. 나는 가장 야성적이면서도 가장 가정적인 이야기를 쓰려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믿어주기를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내 감각조차 내 눈앞의 증거를 부정하는 지금, 믿음을 기대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짓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꿈을 꾸는 것도 아니다.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내 영혼의 짐을 덜고자 한다. 내 즉각적인 목적은 몇 가지 가정 내 사건들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어떤 해설도 덧붙이지 않고 세상에 내보이는 것이다. 그 일들의 결과로 나는 공포에 떨었고 고통을 받았으며 결국 파멸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나는 이 사건들을 해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이들은 오직 공포 그 자체로만 다가왔고, 많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과장되고 기괴한 이야기들보다 덜 무섭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언젠가 나의 이 환상들을 평범한 것으로 설명해 줄 이성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나보다 더 침착하고 더 논리적이며 훨씬 덜 격정적인 그런 이성이 내가 경외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단지 자연스러운 원인과 결과의 연속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릴 적부터 나는 순종적이고 온화한 성격으로 주목을 받았다. 마음이 너무도 부드러워 또래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다. 나는 특히 동물을 사랑했고, 부모님은 그런 나에게 다양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셨다. 나는 그들과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고, 먹이를 주고 쓰다듬는 순간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이런 성격은 내가 자라면서 더욱 커졌고, 성인이 되자 그것은 나의 주요한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다. 충성스럽고 영리한 개를 사랑한 이들이라면 내가 말하려는 기쁨의 성격과 깊이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물이 보여주는 이기심 없는 희생적인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겪는 보잘것없는 우정과 허약한 충성심과는 달리 그 마음 깊은 곳에 직접 닿는 무언가가 있다. 나는 일찍 결혼했다. 내 아내가 내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기뻤다. 내가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마음에 드는 동물을 구하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 우리 집에는 새들, 금붕어, 훌륭한 개, 토끼들, 작은 원숭이, 그리고 한 마리 고양이가 있었다. 그 고양이는 매우 크고 아름다웠으며 전부 검은 털로 덮여 있었고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다. 아내는 마음 한켠에 약간의 미신을 품고 있었는데 검은 고양이에 관한 오래된 숙설을 종종 언급하곤 했다. 모든 검은 고양이는 마녀의 변장이다. 그 점에 대해 그녀가 진지했던 것은 아니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단지 그 일이 문득 생각났기 때문일 뿐이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플루토였고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이자 놀이 상대였다. 나만이 그를 먹였고 그는 내가 집안 어디를 가든 항상 따라다녔다. 길거리에서도 그가 나를 따라가려는 것을 겨우겨우 막을 수 있을 정도였다. 우리의 우정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어졌다. 그 기간 동안 내 전반적인 기질과 성격은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악마, 과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근본적으로 나빠졌다. 나는 날마다 더욱 우울해지고 성미는 까다로워졌으며 타인의 감정을 점점 무시하게 되었다. 아내에게 무절제한 말까지 퍼붓곤 했고 심지어 신체적 폭력까지 가했다. 당연히 내 성격 변화는 애완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나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플루토만은 학대하지 않으려 어느 정도 존중을 유지했다. 토끼, 원숭이, 심지어 개마저도 우연히 내 앞에 나타나거나 나를 향한 애정으로 다가오면 거리낌 없이 학대했다. 내 병은 점점 심해졌다. 술만큼 무서운 병이 또 있을까? 결국 늙고 다소 성미가 까다로워지던 플루토마저도 내 나쁜 성격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자주 가던 도시 외곽의 술집에서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도 그 고양이는 예전처럼 나를 마중 나왔고 조용히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내 곁을 따랐다. 나는 그것을 안아 올리려 했지만 그는 내 손길을 피하며 겁에 질린 기색을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내 존재를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느꼈고 곧바로 그를 거칠게 붙잡았다. 그가 놀라 내 폭력에 겁을 먹고 이빨로 내 손에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 순간 악마 같은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었다. 내 원래의 영혼은 몸을 떠나 도망간 듯했고 술에 물든 악마 같은 아기가 내 몸 구석구석을 뒤흔들었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펜나이프를 꺼내 펼쳤고 불쌍한 고양이의 목덜미를 붙잡아 의도적으로 눈 하나를 눈구멍에서 도려냈다. 이 끔찍한 악행을 적으면서 나는 얼굴이 붉어지고 몸서리치며 떨린다. 아침에 이성이 돌아왔을 때 밤의 방탕이 끝나고 술기운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반은 공포, 반은 후회의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기껏해야 미약하고 애매한 감정이었으며 영혼은 어쩐지 무감각했다.
나는 다시 방종에 빠져들었고 곧 술에 모든 기억을 잠식당했다. 그동안 고양이는 천천히 회복되었다. 잃어버린 눈이 있던 곳은 확실히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고통을 겪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집안을 돌아다녔으나 내가 다가가면 예상대로 극심한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나는 아직 옛 마음이 조금 남아있어 한때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불쌍한 동물이 명백히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슬펐다. 그러나 이 감정은 곧 짜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치 나의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을 알리는 듯 비뚤어짐이라는 정신이 다가왔다. 철학은 이 비뚤어진 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이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확신한다. 이 비뚤어짐이 인간 마음의 근본적 충동 중 하나이며 인간 성격의 방향을 결정짓는 떼어놓을 수 없는 본능적인 충동이자 감정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끔찍하거나 어리석은 짓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법임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법을 어기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말한다. 바로 이 비뚤어진 정신이 나의 최후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영혼이 스스로를 괴롭히려 하는 헤아릴 수 없는 갈망, 자신의 본성에 폭력을 가하려는 충동, 잘못을 이유 없이 행하려는 욕망이 나로 하여금 무고한 짐승에게 가한 상처를 계속해서 키우고 마침내 완성하게 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냉정한 정신으로 그 고양이의 목에 올가미를 걸어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눈물이 흘렀고 내 마음은 깊은 후회로 가득했다. 그 고양이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나를 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를 매달았다. 나는 그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았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만약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가장 자비롭고도 가장 두려운 신의 무한한 용서조차도 닿지 못할 곳에 내 영혼을 내던질 만한 죄라는 것을. 잔혹한 행위가 벌어진 바로 그날 밤 나는 불길한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 커튼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집 전체가 타오르고 있었다. 아내와 하인, 그리고 나는 가까스로 거대한 불길에서 탈출했다. 파괴는 완전했다. 내 모든 재산이 불에 삼켜졌고 그날 이후 나는 절망에 굴복했다. 나는 이 재앙과 그 잔혹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억지로 연결하려는 연약함에 빠질 생각은 없다. 그러나 나는 일련의 사실들을 상세히 밝히고 있으니 아주 작은 연결고리라도 빠뜨리지 않으려 한다. 화재가 난 다음 날 나는 폐허를 찾았다.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으나 한 곳만은 예외였다. 예외는 집 중간쯤에 있는 두껍지 않은 칸막이 벽이었다. 내 침대 머리맡이 닿아있던 자리였다. 이 벽의 회반죽은 화재의 열을 상당 부분 견뎌냈다.
나는 그것이 최근에 칠해진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 벽 주변은 사람들로 붐볐고 여러 사람이 집중해서 특정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상하다. 특이하다. 하는 소리가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내가 다가가 보니 마치 부조처럼 새겨진 듯한 하얀 벽면 위에 거대한 고양이 형상이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울 만큼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처음 이 형상을 보았을 때 나는 거의 환영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 놀라움과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결국 이성이 나를 붙들었다. 그 고양이는 내가 기억하기로 집에 인접한 정원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었다. 화재 경보가 울리자 정원은 곧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중 누군가가 나무에서 동물을 끊어내어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내 방 안으로 던졌음이 분명했다. 아마도 나를 깨우려 한 것이었을 것이다. 동물의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다. 다른 벽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내 잔혹함의 희생자가 가빠른 회반주간에 눌러 박혀 있었다. 석회는 불꽃과 시체에서 나는 암모니아와 뒤섞여 내가 본 그 초상을 만들어냈다. 나는 이성적으로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놀라운 사실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었다. 그 광경은 내 상상력을 자극했고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개월 동안 나는 그 고양이의 환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시간 내내 내 마음속에는 반쯤은 양심의 가책 같은 감정이 되살아났다. 나는 동물을 잃은 것을 후회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내가 자주 드나들던 비열한 장소들 속에서 비슷한 종, 비슷한 외모를 가진 다른 애완동물을 찾아 그 자리에 대신하게 하려 하였다. 어느 날 밤 나는 거의 혼미한 상태로 악명 높은 술집의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때 문득 내 시선이 진열된 거대한 진 또는 럼통들 중 하나의 꼭대기에 놓인 검은 물체에 끌렸다. 나는 몇 분 동안 그 통의 꼭대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이제야 그 물체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았고 그것이 검은 고양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주 크고 플루토만큼 컸으며 거의 모든 면에서 플루토를 닮아 있었지만 한 가지는 달랐다. 플루토의 몸에는 흰 털이 한 올도 없었지만 이 고양이의 가슴에는 넓고 불분명한 형태의 흰 반점이 자리하고 있었다. 내가 만지자마자 고양이는 즉시 일어나 크고 길게 야옹거리며 내 손에 몸을 비볐다. 내 관심을 받고 매우 기뻐하는 듯했다. 내가 찾고 있던 바로 그 동물이었다. 나는 즉시 주인에게 그것을 사겠다고 제안했으나 그는 그 고양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며 본 적조차 없다고 했다. 나는 계속 고양이를 쓰다듬었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그 동물은 마치 따라가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허락했고 가는 길 내내 가끔 허리를 굽혀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양이는 바로 집에 적응했고 아내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다. 내 경우 그 고양이에 대해 점점 반감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이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러나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 고양이가 나에게 보이는 분명한 애정은 오히려 나를 역겹고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 혐오감과 짜증은 점차 증오로 바뀌어갔다. 나는 그 동물을 피했다. 어떤 수치심, 그리고 내가 예전에 저질렀던 잔혹한 행위의 기억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몸으로 학대하지 못하게 막았다. 몇 주 동안 나는 그 고양이를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 아주 서서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혐오감을 품게 되었고 마침내 그 끔찍한 존재를 전염병의 숨결처럼 조용히 피해 다니게 되었다. 내가 이 짐승을 증오하게 된 데에는 아마도 그것을 집으로 데려온 다음 날 아침 플루토처럼 이 고양이도 한쪽 눈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오히려 아내에게는 그 고양이를 더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었다. 앞서 말했듯이 아내는 내가 한때 가졌던 인간적인 감정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고 그 감정은 내게 있어 가장 순수하고 단순한 기쁨의 원천이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이 고양이를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것은 더욱 집요하게 나에게 달라붙는 것처럼 보였다. 그 집착은 독자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내가 앉으면 그 고양이는 내 의자 밑에 웅크리거나 무릎 위로 뛰어올라 역겨울 만큼 애정을 쏟아부었다. 내가 일어나 걸으면 고양이는 내 발 사이를 맴돌며 거의 나를 넘어뜨릴 듯이 달라붙거나 날카로운 발톱으로 내 옷에 매달려 내 가슴팍까지 기어 오르려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것을 한 대 때려서 쫓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과거에 저질렀던 죄에 대한 기억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나는 그 짐승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공포는 꼭 육체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달리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고백하기조차 부끄럽다. 그래, 이 죄수의 감방 안에서조차도 말이다. 그 동물이 내게 불러일으킨 공포와 전율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허망한 망상 중 하나에 의해 더욱 커졌다는 사실을. 내 아내는 여러 차례 그 고양이의 흰털 무늬를 내게 언급했다. 그 무늬는 내가 이미 말한 내가 파괴했던 고양이와 이 낯선 짐승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하게 눈에 띄는 차이점이었다. 독자도 기억할 것이다. 그 무늬는 꽤 크긴 했지만 형태가 아주 불분명했다. 그러나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점진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내 이성은 그것을 단지 상상의 산물이라 여기며 끝내 거부하려 했었다. 그 무늬는 결국 아주 뚜렷한 윤곽을 드러냈다.
이제 그것은 내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몸서리치게 만드는 어떤 형상을 이루고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이 괴물을 극도로 혐오했고 두려워했으며 가능하다면 내던져버리고 싶었다. 그 무늬는 이제, 그래 바로 그것은 끔찍하고도 섬뜩한 형상, 교수대의 형상이었다. 오, 그 비탄과 공포의 기계여, 그 범죄와 고통과 죽음의 끔찍한 도구여. 이제 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비참함보다도 훨씬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내가 한때 경멸하며 죽였던 그 짐승의 짝이었다. 그것이 마치 나를 위해 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함을 집행하러 온 듯 보였다.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에게, 바로 나에게. 나는 더 이상 낮에도 밤에도 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했다. 낮에는 이 동물이 한순간도 나를 혼자 두지 않았고, 밤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의 꿈에서 시시때때로 벌떡 깨어났다. 그때마다 내 얼굴 위에 느껴지는 이 짐승의 뜨거운 숨결과 그 몸 전체가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떨쳐낼 수 없는 살아있는 악몽. 영원히 내 심장을 짓누르는 악몽이었다. 이런 고통의 압박 아래서 내 안에 남아있던 선한 것에 마지막 잔재조차 무너져 내렸다. 악한 생각들만이 내 유일한 벗이 되었다. 그것도 가장 어둡고 사악한 생각들이었다. 내 본래의 음울한 기질은 더욱 심해져 모든 존재, 모든 인류에 대한 증오로까지 치달았다. 이제 나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자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내맡긴 분노의 폭발 속에 휩싸였고, 슬프게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던 내 아내가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인내심 있게 고통을 견뎌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어느 날 아내가 집안일을 돕기 위해 내 뒤를 따라 우리가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그 낡은 건물의 지하실로 내려왔다. 고양이도 내 뒤를 따라 가파른 계단을 내려왔고, 그 바람에 나는 거의 계단에서 고꾸라질 뻔했다. 그 순간 나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도끼를 치켜들고 지금껏 내 손을 붙잡아 오던 유치한 공포 따위는 분노 속에 잊은 채 나는 그 동물을 향해 도끼를 휘둘렀다. 도끼가 뜻한 대로 내려왔다면 그 즉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내가 그 도끼를 막아섰다. 그녀의 개입은 내 안의 분노를 그야말로 악마적이라 할 만큼 광기로 부채질했다. 나는 그녀의 소나기 위에서 팔을 빼내고 도끼를 그녀의 머리통에 박아버렸다. 그녀는 신음 한 번 내지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 끔찍한 살인이 끝나자 나는 곧장, 그리고 전적으로 냉정한 태도로 시신을 숨길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낮이든 밤이든 시체를 집 밖으로 옮기려 했다간 이웃들에게 들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온갖 계획이 떠올랐다. 한때는 시체를 잘게 조각내 불에 태워 없애버릴까 생각했고, 또 다른 때에는 지하실 바닥에 무덤을 파서 묻을까 마음먹기도 했다. 혹은
마당의 우물 속에 던져버릴까? 상자에 물건처럼 포장해 짐꾼을 시켜 옮기게 할까? 이런저런 방법들도 심각하게 고려했다. 하지만 마침내 이들 어느 것보다도 훨씬 나은 방도가 떠올랐다. 나는 그녀의 시체를 지하실 벽 속에 벽돌과 석회를 써서 봉해버리기로 했다. 중세 수도사들이 그들의 희생자를 벽 속에 생매장했다는 기록처럼. 이 목적을 위해 지하실은 아주 적절한 장소였다. 벽은 허술하게 지어져 있었고 최근 전체가 거칠게 회반죽 처리되어 있었는데 지하실의 습한 공기 때문에 그 회반죽이 아직 굳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한쪽 벽에는 불을 쓰지 않는 벽난로나 가짜 굴뚝 자국으로 보이는 돌출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다른 벽면과 동일하게 덧발라져 있었다. 나는 의심 없이 확신했다. 그 지점을 파내면 쉽게 벽돌을 제거할 수 있고 그 안에 시신을 밀어 넣은 뒤 처음 상태 그대로 다시 벽을 쌓아 올릴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렇게만 한다면 누구의 눈에도 의심을 살 만한 흔적은 남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했다. 쇠 지렛대를 이용하자 벽돌은 손쉽게 빠졌다. 나는 시신을 조심스럽게 안쪽 벽에 기대어 세우고 그 자리에 단단히 고정시킨 뒤 별다른 어려움 없이 벽돌 원래 모습대로 다시 쌓아 올렸다. 나는 회반죽을 만들기 위해 석회와 모래, 심지어 동물의 털까지 준비했고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 기존 벽과 구분되지 않도록 섞어 만든 회반죽으로 새로 쌓은 벽돌을 꼼꼼히 덮어 발랐다. 작업이 끝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벽은 단 한 군데도 손을 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잔해도 한 점 남김없이 정성스럽게 치웠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승리감에 차서 말했다. 적어도 여기서는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 그 다음으로 나는 내게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그 짐승을 찾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는 마침내 그것을 죽이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만약 그 짐승이 눈앞에 나타났더라면 그것의 운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교활한 동물은 내 앞선 분노의 폭력성을 눈치챘는지 지금의 내 상태에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혐오스러운 짐승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 가슴 속에 안겨준 깊고도 황홀한 해방감은 도무지 말로도 상상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 밤에도 녀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그놈이 집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나는 깊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래, 영혼의 살인의 죄를 짊어진 주제에 나는 잠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튿날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록 그 고통의 화신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 괴물은 공포에 질려 영원히 이 집을 떠나버린 것이다. 이제 나는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기쁨은 극에 달했다. 그 어두운 죄악의 죄책감조차 이제는 거의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의 질문이 있긴 했지만 그것들은 어렵지 않게 얼버무릴 수 있었다. 수색도 있었지만 물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내 미래의 행복이 이제야말로 보장되었다고 믿었다. 그 살인이 일어난 지 나흘째 되는 날, 경찰관 몇 명이 불시에 집에 들이닥쳐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철저히 수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내 은신처의 치밀함에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경관들은 내게 수색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구석구석을 샅샅이 조사했다. 마침내 3번째였는지 4번째였는지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나는 단 한 근육도 떨리지 않았다. 내 심장은 순결한 이의 그것처럼 차분히 뛰고 있었다. 나는 지하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천천히 걸었다.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이리저리 오갔다. 경찰들은 완전히 만족한 듯 했고 곧 떠날 준비를 했다. 내 가슴 속의 환희는 더는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나는 한마디라도 승리의 말투로 뱉고 싶었다. 내 무고함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2배로 굳혀주기 위해서라도. 신사 여러분,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들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였다. 여러분의 의심을 가라앉혀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며 예의도 조금은 더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이 집은 말입니다. 아주 잘 지어진 집이에요. 그저 뭔가 가볍게 말하고 싶은 열망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정말이지 아주 훌륭하게 지어진 집입니다. 이 벽돌. 벌써 가시나요, 여러분? 이 벽돌은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죠. 그리고는 그저 허세 가득한 광기에 휩싸여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로 그 벽, 바로 그 벽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 벽 뒤엔 내 아내의 시체가 세워진 채 감춰져 있었다. 하지만 오 하느님, 저를 악마의 발톱에서 보호하시고 구해주소서. 내 지팡이의 울림이 가라앉자마자 나는 무덤 속에서 터져 나온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숨죽인 듯 끊어지고 억눌린, 마치 어린 아이의 흐느낌 같았다. 곧이어 그것은 길고 크고 끊임없는 절규로 불어나더니 형언할 수 없이 괴이하고 비인간적인 울부짖으며 비명 같은 울림으로 터져나왔다. 공포와 승리가 뒤섞인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소리. 지옥에서나 들릴 법한 그 비명이 저주받은 이들의 고통스러운 목구멍과 저주를 즐기는 악마들의 고함에서 동시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굳이 말해봐야 소용없다. 기절할 듯 비틀거리며 나는 반대편 벽에 몸을 기댔다. 경관들 또한 극도의 공포와 전율에 휩싸여 계단 위에서 잠시 굳어졌다. 그러나 곧 수명의 튼튼한 팔이 벽을 파내기 시작했다. 벽은 통째로 무너졌다.
핏덩어리로 엉켜 썩어가는 시체가 똑바로 서 있는 채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붉게 벌어진 입과 타오르는 불꽃 같은 외눈을 한 그 끔찍한 짐승이 앉아 있었다. 그 교활한 짐승. 나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고 그 목소리로 나를 교수대 앞으로 끌어낸 그 괴물. 나는 그 괴물을 무덤 속에 함께 쌓아 넣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를 들려드렸습니다. 극한의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파멸까지 인간이 지닌 어두운 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이 어디에 있든 오늘 밤 부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낭독하는 밤이었습니다.